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2주차 수업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제, 앞전 시간에도 우리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에서도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해야 되고 또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왜냐하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접종에 관련된 부분들, 또 마스크,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하잖아요.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일 매스컴에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경제 부분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장 경제의 원리,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저축도 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재산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잖아요. 다 알다시피 우리 어릴 때서부터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전서부터도 코로나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이혼들 많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을 미루거나 또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참 슬픈 사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그에 따라서 부도 누리고 그런 그 시대가 저는 올바른 게 아닌가. 그랬다고 국가가 일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못 산다고 계속 퍼주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게 되면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시장 경제 체제의 반대가 이제 계획 경제, 즉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죠. 물론 이제 공산주의에서도 일을 안 하거나 하게 되면 그냥 막 퍼주는 복지국가 형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고 시장 계획 경제, 사회주의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계획 경제, 즉 사회주의에서는 뭐를 생산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버리고 그 하나의 지도자, 리더자에 따라서 좌지우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이나 핵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예산을 잡고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게 되면 복지 쪽에 지금 많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국방에도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골고루 한다는 그런 개념, 또 계획 경제, 사회주의하고 좀 다른 자본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장 경제의 주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집에는, 일단은 벌어온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 이 효용적인 극대화를 누리는 거. 그러니까 소비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저축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이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는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게 이제 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업에서는 일단은 싸게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기업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해외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민 간 사람들이나 또 해외 뭐 차이나타운, 뭐 우리나라에도 코리아타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그런 부분에 이제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경제 주체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장 경제 체제에 관련돼서 특징이라고 할까요?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의 그 3대 문제, 무엇을 얼마만큼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이냐, 또 분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움직이는 시장 경제 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이제 시장 경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에 1주차에서도 봤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 가격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나 또 인구, 환경, 뭐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아울러서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은 이제 봤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즉 우리가 사적 재산을 인정한다, 재산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부를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유인을 갖는 거죠.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내가 그런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세계가 점점 각국의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나라에서의 생기는 생산물, 또 기술, 뭐 지적인 노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역이 형성이 되고 그거를 분업화하고 전문화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재,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고급 인재를 키워서 해외에 배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거꾸로 우리가 값싼 자재를 들여서 가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고의 무역에 대해서 효자 노릇을 하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아무튼 자유로운 그런 그 무역을 보장을 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생산을 하는 거나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스럽게 된다면 질서가 어지럽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우리가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죠.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경우에 잘못된 것들이 있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현 정부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거고, 이런 세수 부분에 확보된 것을 엉뚱한 곳에 지금 남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우리 집값만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전 국민의 국토를 다 올려서 세수 확보에 그냥 열을 올렸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할 때 있어서 보따리는 풀지 않고, 글쎄요, 그게 뭐가 맞는 건지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서 더글라스 누스는 뭐를 이제 주장을 했냐면 소유권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시장 경제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즉 사적 재산을 인정을 함으로써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한다는 유인을 갖는 거죠. 왜 우리가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받고 내가 그만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 유인적인 경제의 유인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뛰고 그만큼 열심히 벌어야 노후 설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죠? 노후에 내가 좋은데 직장에 취업도 하고 또 자녀도 갖게 되고, 그죠? 결혼도 멋지게 해서 자녀도 갖고, 또 제2의 또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부를 얻고 노후에는 진짜 내가 친구들한테 술을 사줄 수 있는 여유, 뭐 이런 것들은 갖겠다.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유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이제 1주차에서도 얘기했지만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치가 10억이다. 근데 우리가 분양가는 뭐 8억이다.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가격이 10억 가까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제 가격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제가 지금 이제 그 밭에 지금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감자를 뿌렸다. 자, 이 감자 밭, 지금 현재는 밭이잖아요. 그런데 자, 1년 후에는 이 감자의 가치를 지금 따지게 되면, 자, 이 가치, 자, 생산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1억을 벌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치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1.2억만큼이, 자, 매출 가격이 형성이 됐더라. 이런 게 이제 돈으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가치라고 하는 거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정보를 잇는 시그널 같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가격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을 우리가 이제 생산한다. 뭐 핸드폰이라고 할까요? 자, 지금 뭐 노트 3죠. 이제 노트를 쓰고 있는데 뭐 노트 22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기능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뭐 좋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격대가 지금 노트 21이 예를 들어 150에 뭐 만들었는데 22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뭐 노트를 쓰는 사람들은 노트를 쓰지만 또 다른 기종에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노트가 너무 비싸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데 나는 뭐 무슨 애플사에서 나온 것들을 쓰겠다든지 뭐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뭐 가격이 200만 원이다. 아, 나 이거 너무 비싸다. 삼성 거 너무 비싸다. 뭐 다른 걸 쓰겠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자기의 모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에 해당하는 그런 그 제품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왜 LG 거냐 삼성 거냐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의사결정이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내에서도 가격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되게 많아요. 뭐 전 세계의 영향.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19라든지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상당히 천전직으로 뛰고 있고, 뭐 인플레라는 경제 때문에 세계 금리가 지금 저금리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뭐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유가를 뭐 보조를 해주겠다. 그러면 또 가격이 또 살짝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영향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한 것처럼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격에 따라서 생산자들이 야, 이거 내가 만들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 가격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파트도 뭐 지금 보니까 분양가 뭐 상한제를 하겠다 그러겠는데, 정부에서 이 가격 밑으로는 뭐 이 가격 이상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데, 뭐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러게 되면 뭐 건설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다 보니까 이런 그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서 건설사들이 높게 분양가를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민이 돈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또 대출까지
또 국가에서 딱 막아버리니까 분양을 못 받게 되고 미분양 상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은 할인 분양을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하고 디맨드라고 하는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1주차에 배웠죠. 그래서 이 균형점이 우리가 가격에 의해서일 때는 점의 이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점의 이동에서 움직였지만 자, 가격 이외의 변화, 즉 뭐 소득이라든지 또는 인구,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인구 같은 경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곡선 자체가 이동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자, 뭐 아파트를 지었더니 아파트 가격이 불티나게 팔리더라. 그러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났어요. 그쵸?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분양가를 막 쪼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설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양을 줄이겠죠? 그죠? 그럼 양을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더라.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수요인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균형점이 딱 맞아 있는 상태인데,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딱 맞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이 동네에 사람들이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입주자들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게 되면 자, 지금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인구가 막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요. 살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쪽에 사람들이 다 이사 갔어요. 서울로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럼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수요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 그래서 가격 이외에서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 가격일 때는 점의 이동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경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제가 이제 1주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학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수성가해서 잘 살 것이고,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기가 노력은 안 하면서 남에 대한 헐뜯기만 하고 비부정적인 살게 되는 사람 제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니까 긍정적이면서 항상 오뚜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윤택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성징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 말은 틀리는 거, 원리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 또 노력하는 사람한테 꼭 기회가 가는 것이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 자, 요즘엔 이제 이발관이 없어졌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블루클럽 뭐 이런 데서 이제 짜고 있는데, 이제 앞전까지만 해도 뭐 7,000원 하던 이발료인데 8,000원 이제 오르고 했는데, 우리 집 앞에 아파트마들은 15,000원, 20,000원씩 이발하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그 집에 간 지가 벌써 한 18년 돼가지고 다른 집에는 못 가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앉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깎아주는 그런 게 이제 편한 그런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미용실을 가겠죠.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미용실 예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자기가 이제 기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의 선택은 아무래도 경쟁을 이끌어내겠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뭐 원조집 뭐 이런 데 막 있잖아요. 그런 게 되면 서로들 막 이제 원조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맛은 제가 보기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맛있는 데는 그 집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집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경쟁. 또 우리가 재화를 만드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있는 제품과 중소기업의 제품을 놓고서 여러분들한테 보게 되면, 자, 대기업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대기업은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10만 원. 자, 중소기업은 만약에 6만 원에 판매한다. A라는 제품을. 그럼 여러분들 뭐 사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기업의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차후에 AS라든지 뭐 또 브랜드, 그쵸? 또 나중에 이제 중고로 매매를 하거나 또 가치, 뭐 프라이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성비 따지는 편인데, AS 같은 경우가 중소기업은 나중에 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망가지게 되면 결론은 오래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경쟁 기업으로 만들게 되고, 그 경쟁 기업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롱런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또 보게 되면, 자, 만약에 이런 경쟁 관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경쟁 자체가 없다.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린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막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밥통 같은 경우만 만들었다. 뭐 칼라 TV를 만들었다. 저 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칼라 TV가 이제 나왔어요. 각 집집마다 TV가 다 똑같죠. 밥통도 다 똑같은 밥통이었고, 냉장고 뭐 이런 것 등이 거의 비등소이한 그러게 됐고, 좀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일본 미국 뭐 이런 것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경쟁이 없다면 요즘같이 똑같은 제품으로 판매한다? 팔리지 않겠죠. 왜? 소비자들 눈이 엄청 높아지고, 또 제품의 다양성 이런 것 등이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해외 직구로도 사고, 또 가격 비교도 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판매한다는 그런 이제 사고는 이미 끝나버린 지 오래됐죠. 그죠? 경쟁이 없다면 아무래도 기업은 발전이 없을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 같은 경우, 뭐 현대나 기아, 물건 만들어 놓고 잘못된 거 급발진하고 한동안 했을 때 리콜 안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리콜을 안 되는 부분. 근데 이제 해외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리콜도 제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리콜 안 하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차량 같은 거 잘못하고 다니면 죽는데, 그러니까 해외 외제차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아나 뭐 현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팔리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뭐 길거리 나가면 외제차들 몰고 다니는 젊은 친구 대딱 많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경쟁이 없다면 발전도 없을 것이고, 그거를 저는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일단 경쟁이 있으면 가격 자체가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품질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업무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독점적인 그런 거는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 아직도 이제 독점적인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가격을 딱 지네 마음대로 저는 의료 계통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특히 치과. 그렇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그죠? 재료에 몇 배를 튀기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더 나은 기술에 대한 발전도 없고 후진국으로 전려간다.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우리 왜 핸드폰의 창시 기업이 노키아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뭐 백색 전화기, 흑색 전화기 이러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핸드폰에 이제 초창기 때 막 벽돌 옆에다 차고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과시욕도 하고. 근데 요즘 뭐 반으로 정도 폴더니 뭐 Z 플립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노키아라고 하는 핸드폰 또 차량의 카폰 이런 거에 대명사가 됐던 회사인데 또 M사도 있었죠, 그죠? 이런 사들이 미래의 투자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 만족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문 닫게 돼버리고 도산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우리 옛날에 일본의 뭐 제일 중요한 소니 뭐 지금 가전제품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보다도 더 못한 그런 부분에 그런 회사로 전락이 됐죠. 최고의 가전제품의 최고 그러면 소니 이렇게 인정했는데 지금은 뭐 삼성이나 LG보다도 더 못한 아주 그냥 중소기업에 전락돼 버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의 경쟁의 개념에서 밀려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갈 때 뭔가 투자도 하고 인재 개발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독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가면 갈수록 찾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무래도 이제 경쟁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다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많으면 소비자들은 유리하게 되죠. 왜? 서비스의 질이 다르거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좋은 거 하나 우리 동네에 슈퍼가 있잖아요.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큰 것들이. 그러니까 맨날 전단지에서 무슨 세일 같은 거 더럽게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대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마트니 뭐 홈플러스니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대형의 그 쇼핑 단지들이 한 10개가 넘게 크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세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독점이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뭐 슈퍼나 이런 그 대형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허구한 날 세일이죠. 그럼 소비자들은 내가 뭐를 사야 되겠다 하게 되면 골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소비자의 취향이라든지 가격 이런 희소성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잖아요. 우리 왜 시골 같은 데는 어때요? 뭐 하나 사러 가면은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읍내까지 나가요? 그냥 밖에 나오면 바로 그냥, 가게집이 많잖아요. 편의점이나 마트나 뭐 이런.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자본주의, 그 부분이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규칙, 예를 들어서 뭐 막무가내로 소비자한테 한다거나 상한 음식을 판단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뭐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의 규칙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판매자들은 그런 규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판매행위를 해야 되겠죠. 뭐 식당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뭐 설렁탕 그릇에 할 때 뭐 원산지 표기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규칙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제품도 마찬가지죠. 또 음식의 뭐 칼로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의 이런 것들도 함으로써 유해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에서도 많이 있죠. 뭐 요즘에 그 올림픽에서 아주 그 빙상 경기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앞전에 정말 그 못된 짓거리들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이라든지 군사 이런 모든 면에서의 최고로 돼야 아마 서러움이 좀 덜 가질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쟁에 따른 시장의 종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거.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거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100%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이런 얘기는, 100%다 오픈 공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가 100%다 공개된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 담배값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동네에서도 4,500원, 자, 대전에서도 4,500원, 제주에서도 4,500원. 이렇게 똑같은 가격에서 판매하잖아요. 뭐 소주나 뭐 사이다.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를 가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픈 공개되어 있는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 가격이 4,500원인데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 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접대를 하고 뭐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니 내릴 거니 뭐 이거를 뭐 사니 안 사니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4,500원에 계속 되고 담배 오른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 얼마큼 올리겠다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다 똑같잖아요. 어디를 가서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사는데 자 4,500원인데 제주도에 가면 7,000원 하더라.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오는 거죠. 뭐 제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비용, 정보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 자, A라는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 그럼 이런 정보는 진짜 고급 정보잖아요. 왜?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이 10만 원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요. 10만 원의 토지 가격이 지금 돼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정보 자, 여기 개발이 되게 되면 얼마로 뛰냐면 1,000만 원 뛰더라. 몇 배 튀기는 장사예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거, 뭐뭐 사건, 뭐 대장동 사건이 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공개를 하고 현 정부의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자기가 투기하지 말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지가 투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썩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이 정보 비용. 그러면 이런 정보를 캐내려면 위에 있는 뭐 공무원들 만나서 로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난 요 근방에 땅을 요만큼 사려면 특혜를 보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나서 이런 정복해가지고 투기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서민들은 계속 죽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진짜 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징역을 살던 아주 배지를 뺐던 아주 그냥 재산을 몰수하던 강력한 그런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땅값이나 모든 그 필요로 하는 가격들을 다 올려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서민들만 죽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완전히 100%다 공개된 거라 정보 비용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다수의 많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서비스는 완전히 동질적이다.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뭐 담배 예를 들어서 뭐 담배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4,500원 이런 얘기잖아요. 뭐 5,000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뭐 제품이 동일하다. 뭐 소주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 어디를 가나 똑같이 이용한다. 이런 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불안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특히 어디에서 그런 거예요? 자, 주식회사, 즉 상장회사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자,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 자, 투자자들은 회사의 내부 사항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이 운영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작전을 해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투자자들은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재산상의 손괴를 보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재무제표를 그때그때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지만 내가 투자에 손괴를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완전 경제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완전 경제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뭐가 가장 우선적이겠어요? 그렇죠?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이 정보를 뭐 하는 겁니까? 판매하는 놈이 있죠. 어떤 놈들이에요? 그쵸? 고위급에 있는 공무원들, 그죠? 어디에 개발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또 어떤 놈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얘기하는 뭐 납치 사건이라든지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뭐를 정보, 뭐 주민번호라든지 어디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 다 판매하잖아요. 몇천 원씩 받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없애져야 되는 근절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시장이 있죠. 자, 독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과점. 그래서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거의 뭐 잡아먹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횡포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게 힘든 게 요즘에야 이제 법적으로 많이 했지만 어음 같은 경우를 거의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통이 요즘엔 이제 2개월짜리 어음의 이상이 넘어가면 그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1년짜리, 2년짜리 어음을 중소기업한테 준다.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못 버티면 결론적으로 어음을 깡하거나 버티지 못하면 부도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우리가 이런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의 첫 번째 독점 시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어떤 거냐? 아무래도 가격을 마음대로 독점을 했으니까 가격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올렸겠죠? 그 다음에 공급량도 어떻게 돼서 조금밖에 안 만들겠죠. 왜? 공급이 양이 많아 그러면 희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적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런 것들의 피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독점 시장의 문제점에서 보게 되면 또 이런 그 독점적인 그런 지위적인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남들이 이런 독점하는 기업에 들어오게 되면 지네 밥그릇이 적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 어떻게 됐어요? 로비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법을 더 강화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비를 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또 어떻게 돼요? 몰래 이런 그 국회의원들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못 들어오게 강하게 법을 만들거나 하겠죠. 이래서 진입장벽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 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진입장벽들을 어떻게 돼요? 깨 부셔야지만 국민들이 너도 나도 경쟁에 의해서 가격 경쟁이라든지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더라. 특히 우리가 이제 생필품, 이 먹는 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정말 진짜 아주 못돼 처먹었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야 되는데 뭐 그런 그 구제역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당장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 그 다음에 계란, 달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고기 가격. 이런 부분들에 사재기 하는 경우, 특히 뭐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마스크 같은 경우도 사재기 하거나 또 요즘은 또 뭐 진단 키트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거는 엄중 처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탄력은 뭐예요? 탄력성 있다는 것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요즘 이제 그 뭐 TV에서 보니까 계승자라는 그런 프로나 코빅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보게 되면 이제 어때요? 관중들이 점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재미있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개그를 짜는 개그맨들은 어떻게 돼요? 그 트렌드를 이제 빨리 익히게 되고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퇴출당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있죠. 어떻게 보면 탄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려하는. 예를 들어서 옆구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근데 어떤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살이 저처럼 많이 찐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빼짝 마른 사람은 옆구리 쿡 찌는데 확 화들짝하게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반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충격에 의한 반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은 과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가? 꼭 가격, 그 외적인 거, 이거 외에도 다른 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그죠? 뭐 지금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애도 안 낳고 하다 보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서 제일 많이 없어진 게 뭐예요? 산부인과죠, 산부인과.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산후조리원, 뭐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력성이 민감하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전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해마다 지금 5만 명씩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대학도 지방 쪽에 있는 대학이 문을 닫는다. 보조금을 교육부에서 못 주게 되니까 보조금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 어떤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우리 앞전에 우리 이제 가격하고 우리가 이제 가격에 있어서 종속 함수하고 독립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잠깐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자, 그림 잠깐만 보면 콜라가 올랐네요, 여보. 우리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탄산음료를 좋아하나 봐요. 자, 사이다 사 먹지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쌀 가격이 올랐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쌀이 올랐는데 그러면 라면 사지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쌀 사야지.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건 쌀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어때요? 심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그 부분, 대체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콜라하고 사이다, 대체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탄력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의 값을 이렇게 절대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절대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0이 나와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표시가 안 되는 0. 그러니까 이 플러스만 표시가 되죠. 마이너스는 표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분모가 원인이고 분자가 이제 결과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인분의 결과 이런 변화율을 절대값에 집어넣고서 우리가 탄력성을 이제 보게 되면 일단 반응과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한테. 그러면 이제 얘가 반응을 막 움직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 충격을 1로 줬을 때 반응도 1이었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다.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얘가 이제 단위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애가 더 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보다 컸을 때 이런 얘기죠. 자, 탄력성의 가격이 1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게 되면 얘는 당연히 탄력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콜라 가격이 올랐다. 근데 대체제가 있잖아요. 사이다를 사버리죠. 그런 탄력성이 큰 거. 자, 가격이 오르면 그거 안 사잖아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도 1주차에서 배운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물론 이제 뭐 잘 사는 사람이 상관없겠지만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가
자,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3번 먹을 거 2번밖에 못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충격을 주는 거와 반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보다 컸을 때는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때는 탄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반대인 경우에는 이제 충격을 더 주는 쪽이 크다라고 하면 비탄력이다. 아까 쌀 가격 올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탄력성에 우리가 이제 잠깐 보게 되면 이런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우리는 생활 필수품 무조건 사야 되는데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죠. 요즘같이 코로나가 물론 이제 그 반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이한 루이비통, 이렇게 해가지고, 구찌, 이런 가격이 오른다니까, 줄 서서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자, 아무튼, 이런 사치품은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이런 영향은 상당히 많이 받는데, 반면에 쌀 같은 경우하고 콜라에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수요의 탄력성에서 마찬가지 고등어하고 자 계란 값을 하나 들어보자고요. 자, 고등어의 대체제는 되게 많이 있죠. 고등어 자 저도 이제 고등어 좋아하는데 고등어 가격이 예를 들어 500원짜리가 10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고등어를 먹고 싶어도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히 못 먹잖아요. 그럼 뭐해? 삼치, 꽁치, 이런 대체제 상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고등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자 수요가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달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달걀의 대체제가 누가 있어요? 거위알 무슨 알 이건 더 비싸. 그렇죠? 달걀의 그 대체제는 없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대체제가 많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가격의 탄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나 시장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쌀 같은 경우 한번 해보자고요. 쌀이 1,000원, 2,000원 떨어졌다 라고 하더라도 와, 요번에 떨어졌으니까 집에 10포대를 사다 놓고서 있어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모피코트가 1,000만 원짜리 하는 것이 자, 500만 원으로 세일했다. 50% 세일해가지고 500만 원 하고 있다. 그러게 되면 사재기 하잖아요. 그죠? 루이비통 이런 그 가방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엄청 큰 거죠. 그죠? 아까 같이 사치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력성이 크고 대체제가 없으면 우리가 대체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성이 상당히 크다. 움직임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제가 많은 상품은 상당히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없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연하게 가격에 대처할 수가 있고 또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그 수요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 탄력성은 커지게 되면 탄력적이 돼버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월급 중에서 나가는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다. 민감한 게 뭐야? 이자죠, 이자. 이자에 상당히 민감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영끌족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집을 지금 팔지도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버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정권, 하여튼 정치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장관 임대하고 있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다. 한 사람의 무식함이 전 국민의 경제를 국가 경제를 흔들리고 있는 지금 경제 기획재정부의 거시기 한 사람이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 비중이 큰 경우에는 소비자는 어떻게 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죠. 지금 이제 뭐 양도세나 보유세나 이런 거 다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자마자 손해인데 거의 지금 1가구 2주택인 경우나 3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을 80% 가까이 낼 수밖에 없어요. 복비까지 다 따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자까지 하게 되면 거의 그냥 이제는 주식 투자, 이제 부동산 투자를 다가구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잘 만들어 놨지만 여태까지 다 투자하게끔 해놓고 지금에서 이제 딱 막아놓고 세금 걷고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보기엔 나쁜 게 아닌가. 자,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큰 재화들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낮다. 뭐 생필품 같은 경우가 여기에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사치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탄력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자, 아무튼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대체재가 많으면 상당히 탄력적이고 사치품 같은 경우도 탄력적이다. 하지만 대체재가 없거나 그런 경우들 비탄력적이죠. 쌀 뭐 이런 것들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무조건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탄력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 소득이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도 늘어나죠. 뭐 외식도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경기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소득에 상당히 발전을 하는 거죠. 전부 다 경제에 대해서. 불경기 자체가 없는 거죠. 소득이 좋아지면. 그죠? 너도 나도 월급도 장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직원도 월급도 많이 줄 것이고 또 상여라든지 복지 혜택도 늘어날 건데 이 불경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도 해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돼서 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을 대량 실직이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왜? 해고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없어.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늘어나. 그럼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사려는 사람은 많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수요의 탄력성에는 수요와 소득의 변화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데 이런 식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구하는 거에 대한 거는 시험에 안 내니까. 자, 정상재와 열등재에 대해서 보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늘어나는 재화, 즉 양의 값을 갖는 건데요. 뭐 어떤 게 있느냐? 필수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율이 낮아서 소득 탄력성이 낮은 재화가 필수재다 이렇게 있는데 뭐 꼭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밥을 먹기 때문에 쌀이 필수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소득이 늘었다고 쌀 푸대를 더 산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죠? 자, 사치재. 아무래도 소득 증가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뭐 안 먹는 것들도 계속 비싼 것들 먹게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좋은 고기들 많이 먹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죠? 열등제. 자, 소득이 증가하는데 거꾸로 자 이런 부분의 재화는 줄어드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그런데 보리라고 예를 들었지만 뭐 요즘에 웰빙 이렇게 따져가지고 일부러 보리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옛날에는 쌀밥 같은 경우가 이제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증가하면 쌀밥이라든지 뭐 하여튼 좋은 거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리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짜 못 살았을 때나 이제 먹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안 먹지만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기도 하죠. 그죠?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데 반면에 그런 것 등을 찾지 않는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자, A제하고 B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둘이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중에 이제 대체제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A제화의 수요가 B제화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증가한다라는 거. 버터와 마가린 같은 예를 들어볼까요?
버터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그 버터보다 싼 게 뭐예요? 마가린이잖아요. 그죠? 마가린 가격은 어떻게 돼요? 버터가 너무 비싸니까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가린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대체 관계다. 우리 뭐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예를 들어 보면 소고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돼지고기. 근데 요즘은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그죠? 소고기보다. 그죠? 자, 아무튼 그렇다. 자,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커피와 커피 크림 뭐 이런 관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보면 알겠지만 뭐 프린트와 잉크 카트리지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A 제화에 대한 수요가 B 자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죠. A가 막 올라가 근데 B는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 그래서 커피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커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이제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변화에 따라서 민감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자, 공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건데 굳이 여러분들은 뭐 계산 필요성은 없어요. 자, 1보다 크면 당연히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에서 보게 되면 일단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얼마나 신축하게 조절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합니다. 그러면 사실 공급이 하루아침에 집을 짓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뭐 요즘에 분양 뭐 집이 모자라 뭐 공급이 희소성 때문에 뭐 한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뭐 뚝딱 하고 짓지를 못하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무리하게 짓게 되면 그 지금 광주에 그 건설사가 하는 이마트 그 건물 완전히 그 부셔졌잖아요. 완전히 날림 공사의 온상이잖아요. 그거 입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지만 입주까지 했었으면 아마 진짜 대한민국 아마 진짜 들썩들썩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급에서는. 그래서 생산 기간에 따라서 뭐가 움직일까요? 그렇죠. 가격이 조절 같은 경우가 잘 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잘못됐을 때는 실패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뭐 어찌는 저찌는 이렇게 해놓고서 결론적으로는 실패하는 게 뭐예요? 공급 조절을 못하는 거죠. 지금 뭐 차기 대선 있는 사람도 주택 가격을 몇만 원, 200만 원 짓는다, 300만 원 줬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어느 청년이 짓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지금 가뜩이나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빈집들이 지금 시골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비단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허다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경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력성을 활용하는 것은 일단 가격의 차별화를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조 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청소년들 할인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돈이 뭐 직장 생활하니까 그렇게 뭐 쓰는 거에 대해서 제를 많이 안 받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용돈 받아서 쓰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들도 혜택을 주니까 50% 할인하게 되니까 안 쓰려고 했는데도 야 이거 한번 보러 가자 뭐 한다든지 뭐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뭐 수능 끝나게 되면 혜택을 주고 뭐 70% 할인 그러면 30%만 있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사용 시간 방금 얘기한 거 성수기 비수기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왜 콘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유락시설 뭐 이런 것들 이용하거나 또 민박 뭐 이런 호텔 이런 경우 성수기 비수기 가격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 또 내수 시장하고 수출 시장의 차별화도 있죠. 수출을 할 때는 가격이 어때요? 되게 싸죠,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3천만 원짜리 차가 미국에서는 2천만 원에 팔리거나 뭐 1,500에 팔린다거나 아무래도 내수 시장에는 뭐 개별 소비세니 뭐 잔뜩 세금 잔뜩 붙여놓고 판매하니까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만 수출 시장에는 아무래도 싸게 파는 그런 부분들이 탄력성 이런 부분들의 가격의 활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경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이런 것 등이 있구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서서히 눈을 뜨는 그런 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하시는